자, 이제 6챕터로 다시 돌아와서 균형 능력 평가 및 훈련을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232페이지고요. 자, 균형의 정의 및 개념이 먼저 나옵니다. 균형, 밸런스는 지지면 내에서 넘어지지 않고 질량 중심, 센터 오브 매스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밑줄을 쳐주고요. 이제 기본적인 치료 목표는 균형 기능 향상을 시켜 상해의 위험을 줄이고 신체 기능 수준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균형 조절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고요. 균형은 자세 조절, 포스처럴 컨트롤이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세 조절이란 중력이 작용하는 환경 내에서 균형 조절 기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체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세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밑줄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이 균형 챕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는 균형을 잡는 기전,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대로 포스처럴 컨트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정의와 개념에 대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자세 안정성, 포스처럴 스테빌리티에 대해 나옵니다. 이건 몸의 자세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안정성 한계라고 하는 스테빌리티 리밋이라고 하는 방향이나 바닥면의 변화 없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흔들림의 경계, 스웨이 바운더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뒤쪽에 있는 내용으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계속 밑줄을 칠게요. 편안한 자세에서 서 있을 때는 앞뒤 그리고 좌우 흔들림이 발생을 하는데, 정상적인 것은 앞뒤로 약 12도 정도 이제 범위로 움직이는 게 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도 정도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균형을 못 잡는다 라고 하면, 이거는 좀 균형 능력 평가에서는 어브노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좌우 흔들림에 있어서는 약 16도 정도 범위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앞뒤보다는 좌우가 조금 더 넓죠. 넓을 수밖에 없겠죠. 이 안정성의 한계는 원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고, 이따 뒤에 나오는 그 그림에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는 박스가 쭉 나오네요. 자, 질량 중심, 그리고 중력 중심, 운동량, 바닥면, 안정성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질량 중심 이런 식으로 임상에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질량 중심은 앞에 있는 센터 오브의 O 그리고 매스의 M에 따서 COM이라는 약자를 많이 쓰고요. 근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쓰진 않아요. 적게 쓰고요. 자주 쓰는 게 바로 이거죠. COG라고 하는 중력 중심, 요거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운동량도 자주 쓰진 않고요. 바닥면도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치료를 하거나 컨퍼런스를 할 때 환자분 BOS를 넓혀서 운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실장님이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안정성 한계는 뭐 약자로 LOS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약자로는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안정성의 한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치료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원뿔 형태로 나타난다, 안정성의 한계는 원뿔형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한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여기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만 이렇게 그려주면 지금 원뿔 형태 이해되죠? 이렇게 원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중선을 긋는다고 한다면, 지금 요 각도가 아까 앞뒤 밸런스는 몇이라고 했죠? 12도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12도 정도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A 그림과 B 그림이 같아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A 그림은 지금 정중선을 그었을 때 양쪽의 각도가 균일하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이 다리를 짚은 상태에서 이 다리를 지금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지가 얼마 안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다리를 기점으로 이 각도가 지면과 수직선을 긋는다고 하면 한 요 정도 수직선을 그을 수 있겠죠. 지금 선의 길이를 수직선으로 나눠서 각도를 보면 뒤쪽에 있는 각도가 조금 더 넓죠.
뒤쪽에 있는 요각도가 조금 더 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다리를 댄 상태에서 그 다음 스탠스가 되면, 그 다음 게이트 단계가 되면 이런 식의 모습이 만들어질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무게가 이제 이쪽으로 실려온 거죠. 이렇게 되면 정중선을 그었을 때 조금 더 이쪽의 각도가 조금 더 많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를 함에 있어서 한 다리로 섰을 때 무게 중심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반영해서 지금 우리 학지사 메디컬 교재에서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앉은 자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원뿔 형태의 안정성 한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 봐두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강의할 때 자주 쓰는 자료인데 개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서 가져왔어요. 우선 BOS라고 하는, 여기 BOS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범위가 지금 BOS이고요.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린다면, 이렇게 걸어간다면 BOS가 더 넓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COG부터 볼까요?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는 점은 이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레벨을 알고 있죠. S2의 약간 앞쪽이다. 이 정도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뭐 몇 센치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S2 척추뼈의 약간 앞쪽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팔과 다리, 머리 모든 것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을 하나의 개체로 보는 건데, 이 개체에 만약에 이렇게 무게가 올라가요. 우선은 무게가 이렇게 들어지게 됐을 때 이 상자의 COG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여기예요. 그리고 사람의 COG는 여기죠. 그럼 이 물건을 들 때는 두 개의 물체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두 개의 COG가 어느 한 공간에서 이제 중첩되는 COG를 가질 텐데, 그게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COG 이만큼, 요만큼 이동을 해서 여기에 COG가 약간 사람의 COG보다 앞쪽에 위치가 되겠죠. 왜냐면 무게를 앞에 들었기 때문에. 반면에 만약 여러분들이 가방, 백팩을 들었다고 한다면 COG가 약간 뒤쪽으로 향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뒤로 매는 경우에는 좀 앞으로 숙이게 되는 보상작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앞으로 숙이게 되기 때문에 가방을 무거운 거 많이 매게 되면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더 될 수밖에 없겠다. COG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인터랙션 폴 밸런스 컨트롤이라고 적어놨는데 키스너 콜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키스너 콜비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은 우리 학제사 메디컬 교재에는 나타내지 않고요. 좀 다른 레퍼런스를 가지고 얘기를 한 듯하게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도 맞긴 한데 우리가 지금 이 챕터는 좀 짧게 보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담아놓은 키스너 콜비 요 그림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확대를 할까요? 자, 이 정도로 확대를 하고요. 자, 우선 균형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근육뼈대개, 신경계, 상황 효과라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균형 조절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근육뼈대개부터 볼게요. 근육뼈대개는 이쪽에 있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하나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감각은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맨발로 걷는데 뭐 갯벌을 걸을 때와 아스팔트를 걸을 때 느낌이 다르겠죠.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느낌이 우리 발에 있는 센서리 인풋을 통해서 이제 균형 조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자세 정렬은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물건을 들고 있는 뭐 가방을 메고 있거나 가방을 맸을 때 자세 정렬이 변화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균형을 잡기에 만약에 누가 뒤쪽으로 민다라고 한다면 너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을 때 내가 자세 정렬이 좋지 않다면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관절 가동 범위의 유연성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백팩을 맸다고 가정을 할게요. 백팩을 이렇게 뒤에 백팩을 메고 있어요. 백팩을 메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민 거죠. 누가 이렇게 야 하고 밀었는데 몸이 이렇게 뒤쪽으로 기울여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슝 하고 이렇게 반동을 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룸바 익스텐션에 ROM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뒤쪽으로 쭉 갔다가 복부의 힘을 사용해서 다시 앞으로 쭉 끌어들이면서 내 안정성 한계로 몸에 가져와야 되는데, 룸바 익스텐션 ROM이 떨어져 있다면, 룸바 익스텐션 ROM에 LOM이 있다면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절 범위의 유연성도 영향에 미칠 수 있고요. 관절의 온전성, 이거는 우리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TKA, 인공관절이라고 소위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게 TKA, 무릎의 인공관절은 TKA, 힙 조인트의 인공관절은 THA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THA 혹은 뭐 R이라는 용어도 쓴다고 했죠. THR. A는 아스로플라스티의 약자, R은 리플레이스먼트의 약자. 그래서 정식 명칭은 관절 전치 환술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TKA를 했을 때 우리 관절 안에는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프로프리셉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그 뼈 끝을 인공적인 금속으로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절 안에 있는 관절 수용기를 잃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절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균형을 잡을 때 프로프리셉션 인풋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술 전문 병원에 간다면 이것에 대한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병원에서 재활에 대해서는 소위 돈이 안 돼서 좀 비중이 낮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물리치료사의 사명을 가지고 그 환자가 지금 시기에 재활이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평생을 밸런스를 잡는데 힘들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성심껏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리고 근수행력,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요거를 수행을 하는데, 이 근수행력이 없으면 요게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근육 뼈대개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신경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경계는 이쪽에 있어요. 뭐부터 볼까요? 감각 처리부터 볼까요? 자, 여기서 센서리 인풋, 풋의 센서리가 이렇게 와서 이 감각 처리를 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쪽으로 와서 신경계로 가게 되면 신경계에서 감각 처리를 하겠죠. 자, 감각 운동의 통합. 이제 감각 처리를 하면서 이제 통합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을 위해서 외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외줄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흔들흔들 거리는 거에 따라서 발바닥에 센서리 인풋을 사용해서 계속 발이 꼼지락꼼지락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내가 균형을 잡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발의 감각과, 그리고 내가 몸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전정기관의 인풋을 또 받아서, 내가 몸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 머리가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 라는 것을 발바닥의 감각과 내 전정기관의 감각을 통합해서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계속 통합하는 프로세스가 이 신경계 안에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운동 전략에는 우리 바로 뒤에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운동 전략은 또 요구로 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지금 자세를 잡는 전략이 있죠. 뒤로 쭉 제꼈다가 다시 가져오는 전략이 있고요. 내가 가방에 메고 있는데 누가 앞에서 밀었을 때 뒤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배임을 사용해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자세를 만드는 기전이 있지만, 만약에 뒤쪽으로 밀릴 때 너무 세게 민다면 내가 몇 걸음 뒤로 걸어가서 넘어지지 않는 전략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운동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적응적 기전과 예측적 기전이 나오는데, 이건 좀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짧게 설명하면 이거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피드백.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자, 요거 펜 지금 떨어뜨릴 때가 잡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잡을 수는 없죠. 눈으로 이걸 보겠죠. 본 상태에서 제가 손가락을 벌리면서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 눈으로 먼저 포착을 해서 포착을 한 상태에서 쭉 따라오면서 여기서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잡는 것 자체는 우리 CNS가
이 손바닥을 굽히게 해야지 라는 모터 뉴런을 타고 가서 손바닥을 굽히게 하는 걸로 작용이 될 수 있지만 이 손바닥이 잡는 타이밍은 눈으로 보고 얘가 손이 떨어질 때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하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피드백이라고 우리가 소위 다 통칭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피드 포워드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 예측적 기전은 피드 포워드의 기전을 따른다고 보면 돼요. 피드 포워드, 미리, 어떻게 미리? 눈으로 미리 보고 손가락이 서로 떨어지면 손가락이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잡아야지, 이렇게 먼저 보고 반응을 준비하는 이런 예측적 기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 효과를 볼게요. 상황 효과는 이쪽에 나와 있고요. 환경, 당연히 중요하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갯벌과 아스팔트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지지면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로 갯벌, 아스팔트, 외주를 타느냐 그냥 평지를 걸어가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죠. 중력도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수중이 있죠. 수중. 물에서 있느냐 아니면 육지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운동이나 이런 전략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명과 밝기, 이거에 따라 다르고요. 과제의 특성.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만지면서 제 강의를 듣는 것과 핸드폰으로 만지면서 친구와 잡담을 하는 것, 똑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친구와 잡담은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제 강의를 듣는 건 뭐 듣는 신용은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즉 과제 수행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과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 효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